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불러서 12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삼청동에 있는 경호처 관할 건물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나서서 용산 대통령실과 직접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또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걸 놓고 벌써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보도 보시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제 오후 1시 30분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제3의 장소라고 알려진 조사 장소는 서울 삼청동에 있는 경호처 관할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았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도 변호인을 따로 선임했고 조사에도 각각 입회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당시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민주당은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는 국민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조율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용산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안 건 어젯밤 11시 30분쯤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구두로 조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 조사가 10시간쯤 지났을 때입니다. 조사가 끝나기 불과 2시간 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조사 방식과 시기 조율에 직접 나섰고 수사팀도 어제 당일에 연락을 받고 움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여부가 유동적이었다며 조사가 안정화된 뒤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조율하는 과정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이 그동안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총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추어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의 해명과 달리 결국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과 직거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총장이 완전히 배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검사장 인사가 난 직후에 이원석 총장은 협의되지 않은 인사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총장 시절에 강하게 비판했던 이른바 패싱 논란이 똑같이 되풀이된 겁니다. 이 내용은 윤정주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2일 뒤 검사장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 총장은 지휘부 인사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총장은 12초간 침묵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총장은 이후 김 여사 조사에 대해 8번이나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때 이른바 총장 패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총장이 인사에 이어 조사까지 배제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법조팀 박병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 3일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찰은 저희 보도 이후에 협의 중이다, 언론사의 예측 보도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밝힌 것처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한 거라면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게 결정이 됐다고 해도 당시에 이미 사실상 이렇게 결론 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검찰총장이 미리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 하는 건데 진짜로 대검은 아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까? 예,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대검에선 오히려 이 기사가 사실이냐,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중앙지검에서 논의되는 일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매주 중앙지검장이 그 총장을 대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중앙지검장은 총장에게 매주 목요일 직접 주요 사안을 대면 보고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0번 정도 대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이 지검장에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믿고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검에선 이 지검장이 조사 방식, 일정 등이 확정이 되면 보고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지휘권이 총장한테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명품 가방 사건은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앙지검은 도이치 사건 조사가 먼저 결정이 됐는데 총장은 지휘권이 없어서 보고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명품백 사건은 뒤늦게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지면서 구두로 보고를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이치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품백 사건은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던 겁니다. 네, 그럼 뭐 앞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까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대검도 총장이 깊이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전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총장 패싱이 벌어진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병영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닷새 뒤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입법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26일 여는 청문회에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물론 어머니 최은순 씨,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1차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도 동일한 이유로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조지현 원내대변인은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불법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한 위법이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이 청문회 이후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민주당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도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초반부터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관심은 오히려 최고위원 경쟁에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바일 투표율이 낮은 걸 놓고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강원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기호 3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321표, 득표율 90.02%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8.9%, 김지수 후보는 1.08%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도 이 후보는 각각 94.73%와 93.97%의 득표율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 대세론이 예상대로 굳어지면서 오히려 최고위원 경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도 잇따라 출연하면서 이른바 명심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저조한 당원 모바일 투표율을 놓고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 측은 낮은 투표율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결선 투표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미래를 향해 변화하길 갈망하는지 보여주면 좋겠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대상 ARS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JTBC 김태양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3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날리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의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전방 지역의 모든 확성기를 동시에 틀었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건 지난 5월 이후 9번째고 우리 군은 지난달 9일에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오면서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비바람에 무대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공연장의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무대 위에는 강풍에 떨어진 구조물이 보입니다. 위태롭게 매달린 다른 구조물도 흔들리더니 땅 위로 떨어집니다. 관객들을 대피시켰지만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제 저녁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과천 공연장 모습입니다. 공연은 폭우와 강풍 등 악천후로 5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관객들은 대피나 현장 통제가 없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간판 떨어졌으니까 피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뒤로 물러나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도망치고. 싸이 측은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에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방향을 틀어 카페로 돌진합니다. 카페 안을 살펴본 남성은 다시 차량에 탄 뒤 한 번 더 들이받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50대 카페 여주인이 50대 남성에게 살해된 건 어제 오후 6시 20분쯤입니다. 남성은 차량으로 카페에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달에 이게 계속 왔어. 거기 자주 만났어. 이 사람은.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형 물류 창고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김포의 지상 7층짜리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6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대규모 유세에 나섰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야구를 보러 가자 했다는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백악관 앞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시간주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Kim Jong-un, North Korea, he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I got along with him great. You were never in danger with me as your president. It's a good thing to get along, not a bad thing. 그러면서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He got so much nuclear weapons, so much. I said, just relax. Go to a nice,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We'll go watch the Yankees, or we'll come watch Michigan at its home opener. Okay, how about that?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을 한 뒤 김 위원장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이 언제 나온 건지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김 위원장 방미 가능성에 운을 띄웠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피격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도 자랑했습니다. 유세에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 상원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백악관 앞에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횃불을 넘기라는 손팻말도 들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날엔 이런 주장을 TV 광고로도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유세를 일시 중단한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외국 독재자들과 잘 지냈다고 자랑한 건 본인이 독재자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코인도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긴 현금도 은행에서 보호를 받고 시세 조종 행위 등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들은 더 높은 이자로 고객을 끌어모으겠다면서 예치금 이자율 전쟁을 벌였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합니다. 이자 수익 중 일부는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고객 현금은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치금 이자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 시행 당일 밤 10시 9분 업비트가 1.3% 이자율을 공지했습니다. 1시간 후 빗썸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2%를 알리자 업비트는 2.1%로 높였습니다. 빗썸은 바로 2.2%로 재공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코빗은 2.5% 이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붙다 보니까 거의 남기는 거 없이 남겨버릴수록 예치금 이용률 낮아지는 거니까. 거래소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관련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도 해야 합니다. 그걸 제대로 못했었을 때 저희가 검사 나가서 지적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치료. 이런 범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 겁니다. 2022년 테라 루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가상자산이 일단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각종 불공정 행위가 실제 줄어들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음악도 연기도 두려움보다는 행동이 우선이다. 가수부터 드라마, 뮤지컬 배우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티파니 영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JTBC하고 특별히 좀 연이 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 것 같습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이제 첫 드라마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티파니 씨에게는 어떤 의미의 작품으로 좀 남아 있을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저에게 이제 배우 인생에서 데뷔 작품이기도 하고요. 정말 열정 하나로 오디션을 보고 이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서든 합류하고 싶은 내용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갔던 정말 순수한 열정이 그때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만나면 다들 레이첼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영화나 뮤지컬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노래, 춤, 연기를 트리플 스렛이라고 트리플 스렛의 멀티테이너가 되는 게 늘 꿈이었는데 연기랑 춤을 먼저 했을 뿐이지 노래와 춤을 먼저 했을 뿐이지 이제 천천히 배우 연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합친 뮤지컬 시카고 록시아트 역을 다시 맡아서 돌아왔어요. 두 번째 시즌. 2021년대하고 2024년의 록시아트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저번은 조금 더 앞으로 표출하는 에너지의 대사톤을 했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절제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록시 대사 중에서 아무래도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난 내 이름이 신문에 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렇게 밝게 표현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그 록시 노래 악기에 푹 뭔가 빠져서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난 뉴스룸에 나오는 게 내 꿈이었어요. 이러면서 조금 더 차분하고 눈빛부터 바로 달라지네요.
저희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조금 긴장은 하지만 네. 그 빌리 플린 역의 최재림 씨하고 같이 이제 인형처럼 움직이면서 복화술 연기하는 게 많이 화제가 되기도 네. 했는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그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는 물론 지금 보고 있는 클립들은 네. 장면 잘라낸 잘라서 거잖아요. 촬영을 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좀 본 공연 때랑은 달라요. 근데 본 공연은 아무래도 60분이라는 시간을 몰입하고 이 캐릭터들과 다 커넥트를 하고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듣는 귀죠.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반응하고 듣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 반응에서 반응을 받는 락시는 흥분을 하고 그래서 그냥 모두의 리액션을 관찰하고 흡수해서 표출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안무 감독님들의 디렉션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명확하다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표정이나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디렉션을 하시는 걸까요? 네,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네. 너의 돌페이스를 찾아주자. 너의 인형 얼굴을 찾아주자 하면서 절제해봐. 더 화려하게 해봐. 더 웃어봐. 더 화내봐. 이러면서 정말 다양한 표정을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아이돌 출신의 많은 분들이 계속 여러 분야에 도전을 하고 뮤지컬 배우로 보기 좋게 이제 성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관객들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기도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시간으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뮤지컬이 특히 락시아트는 2번째이고 소녀시대도 처음부터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니고 시간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퍼포먼스로 저도 시간으로 천천히 증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솔로로 이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셨고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늘 더 깊은 스토리와 내용과 명분을 찾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 노래를 왜 하고 싶지, 춤을 왜 추고 싶고, 연기를 왜 하고 싶지라는 그냥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제 자신한테도 증명을 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왜에 대한 답을 좀 찾은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받은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이라는 원동력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녀시대가 지금 데뷔한 지 17년이에요. 네. 가장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변하지 않은 게 서로에 대한 응원하는 마음. 네. 이제 저희가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요즘 더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네. 안전체로 활동하실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저희는 언제나 좋은 스테이지와 시기가 있다면 후배분들에게 또는 지금의 걸스 제너레이션, 지금 소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라는 고민이 항상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각하고 책임져서 나오고 싶기 때문에 그 기회와 메시지가 정해지면 언제든지 저희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면 나중에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늘 역시라는 그 두 글자인 것 같아요. 역시 소녀시대, 역시 티파니. 이런 네, 심플하지만 강렬한 두 글자를 듣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역시. 제일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제 스스로. 스스로에게? 네. 지금도 매일 공연을 끝나면 연출님이랑 노트를 하고 집에 가서 저는 일기를 써요. 오늘 이런 게 좋았고 이게 조금 부족했고 이런 새로운 발견이 있는데 제 스스로에게 역시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자주 오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맞아요. 네. 오래도록 빛나는 아티스트 티파니 영의 모든 행보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인 내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충청과 강원, 남부지방은 내일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무덥겠고 전국 다른 지역도 31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내일 많게는 80mm의 비가 예보돼서 외출할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